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표범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는 수컷, 표범은 암컷 둘을 부부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줄무늬 때문에 줄범 또는 칡범, 몸이 붉어서 불범이라고 하고, 표범은 매화 꽃무늬가 엽전을 닮아서 돈범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1924년)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이것이 남한에서 호랑이의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무대로 살아갔던 한국 호랑이는 동북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와 같은 아종입니다. 한국 호랑이 수컷은 몸무게만 250kg이 넘는 괴물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험한 산지가 많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살았지만 의외로 남쪽 해안 지방인 전라남도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섬에도 서식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영광의 불갑산입니다. 평지의 솟은 해발 500m 중산간 지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호랑이가 높고 깊은 산속에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런 평지의 구릉성 산지를 좋아합니다. 1908년 이곳에서 농부가 파놓은 함정에 암컷 호랑이가 포획되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박제가 되어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물자와 사람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영광 불갑산에서 호랑이를 포획한 농부도 이를 팔기 위해 목포로 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인 부호 하라구치가 호랑이를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당시 일본 소학교에 호랑이를 기증했는데요. 100여 년 전 그 호랑이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호랑이. 우리 사냐를 누비던 녀석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국 호랑이 멸종의 역사를 기록한 책. 우리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일본인 동물 작가 엔도 키미오. 그는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호랑이와 표범이 우리 땅에서 사라진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해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범의 멸종사를 다룬 최초의 책입니다. 한국의 야생動物や自然、日本よりははるかに種類も多いし、それから山岳も非常に険しくよく残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でそこに行ってまずこの虎とか豹というのはどうなってんのかと、まだいるんだろうかと思って行ったんですけど。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호랑이와 표범은 야생에서 사라지고 난 뒤였죠.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이 호랑이는 하라구치 소지로 한 일본 부호에 의해 박제가 되어 당시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에 기증되어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자란 이 암컷 호랑이는 몸길이 1.6m, 몸무게 150kg으로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한국산 호랑이 표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 암컷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건장한 호랑이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정말 한국 호랑이가 맞는 걸까? 녀석과 현재 시베리아 호랑이의 DNA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그 이후 호랑이의 존재는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획됩니다. 당시 사냥꾼 5명, 몰입꾼 100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사냥은 대단했다는데요. 그 대덕산 호랑이가 예. 이 부근에서 잡혔습니까? 예, 여기가 대덕산 남쪽 마지막 자락 부분인데 여기가 박석골이라는 데입니다. 박석골 여기에서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그 당시 22년 당시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호랑이 잡힌 것을 보면 한 마리가 아주 그 체구가 큰 호랑이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에서 어디 넘어오고 산으로 통해서 넘어왔겠죠. 그래 오래 서식할 환경은 아니고 이 지역이 산이 크게 높고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짐승이 뭐 오래 서식할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이 호랑이 어디서 저 북쪽에서 내려왔겠지 혼자 이렇게. 여기서 알려진 거는 요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 배반동과 조양동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역에서 호랑이가 그 산을 통해 넘어오다가 황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다 먹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뭐 해치고 혼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너쪽에 이쪽 산을 넘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이 산속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나무꾼 김유근 씨, 그 당시에 김유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이래 덮쳤는 거야. 김유근 씨가 지게를 지고 있었으니까 지게로 방패 삼아가지고 막 둥글고 김유근 씨 살아남기 위해서 막 뻗쳐나오고 그랬답니다. 이 호랑이가 그때 이미 그 황소를 한 마리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배가 부른 상태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그래 있다가 호랑이는 가버리고 이 사람은 그 부상단 상태에서 허겁지겁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친구들이 만나 가지고 이제 지소에 구정조제소에 연락이 되고 다나카 순사가 이제 주변 이 마을 청장년들을 다 끌고 모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 이 산 전체를 포위해 가지고 몰입꾼으로 우와 이렇게 뭐 꽹과리도 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전부 집단적인 큰 소리를 내면서 포위해가 몰아가가지고 몰아가서 앞에서 총을 들고 가서 사살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사살했나요? 1920년대 신문 보도에 보면은 다나카 순사가 사살했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구전되어 내려온 거는 조선인 이 지역의 양반이었던 그 부자였던 이보구씨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보구씨가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 이런 말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다나카 순사가 쐈다. 조선인 이보구씨가 쐈다. 이거 한쪽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대한 몸집의 대덕산 호랑이. 한때는 산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녀석은 죽어서도 고향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일본 황족인 가닌노미야에게 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황족은 뭐 그때 그 히로히토의 그 뭐 한 친인척 됐겠죠. 그까지만 알려져 있고 이 호피가 구체적으로 현재 위치 어디에 가 있는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설 같은 무용담과 빛바랜 사진 외에도 녀석이 남긴 것이 있었는데요. 호랑이가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그 신비한 동물이고 귀중한 그 존재가 되니까 조선인 몰입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뭐 저희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2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옆에 콧수염을 뗐답니다. 이렇게 콧수염을 뗐는데 떼가지고 왜
저 옛날 사람들은 민간 신앙으로서 민간 의술로서 이제 집에 이거를 특별한 호랑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픈 병도 낫고 뭐 잡귀신도 물러가고 우리 집안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호신술용으로 집에 오래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이 아프면은 그거를 가지고 몸에 지니고 하루 이틀 있으면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몸이 낫는다. 좀 민간 신앙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를 이웃집에 빌려줬다가 뭐 서로 여기저기서 빌려달라 소리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빌려줬다가 막 돌려받지 못하고 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호랑이 수염이 어느만 하더냐라고 제가 할머니인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만 하더랍니다. 예. 뭐 직접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호랑이는 공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냥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호랑이 사냥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호랑이 사냥은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사냥꾼들은 호랑이 잡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호랑이의 모든 것이 돈이 됐기 때문이죠. 전신의 뼈를 다 썼을 거로 봐요.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됐을 테니까 전신의 뼈를 다 썼을 거고, 그다음에 호랑이 고기, 그리고 코, 뭐 안정이라 해고 눈동자, 그다음에 쓸개,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호랑이 기름, 심지어는 그 분뇨, 그러니까 대변까지 그 쓴 거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에 이제 쓰여진 거로 그렇게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다리 뼈를 귀하게 여겼는데요. 호랑이 그 경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다리 뼈 가장 상품으로 친 거로 되어 있어요, 문헌상.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호랑이가 그 앞다리에 힘을 실어서 점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먹잇감을 갖다가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 호랑이의 그 힘을 많이 쓰는 자리가 앞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다리 뼈를 갖다가 그 가장 그 상품으로 친 거로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는 아마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호랑이를 잡았을 테니까 상당히 고가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선 시대를 거치며 호랑이의 객체 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란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고 호랑이의 마지막 숨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자료만 봐도 1915년부터 1945년까지 30년간 호랑이 97마리, 표범 624마리가 사냥됐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까지 고려한다면 당시 범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이뤄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토록 범을 사냥했을까요? 自然が豊かだったところを木を切って開拓してそこを畑や田んぼにするとかね、それから道路を作って奥地まで開発を進めていくと。虎や豹がいるってことは邪魔になったわけね。狼なんかもでそういうものを退治してもう人間が安全なんだというふうにして開発したと。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에는 조선인 몰입군들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軍隊とかね、それから憲兵とかね、そういう人たちを動員してで村人をまあ何千人と集めてね、それでこう山を並んでこう武器を持って追い出すんね。そして向こうの方に鉄砲を持って待っていて、で逃げてきた飛び出したものを鉄砲で撃つと、こういうことをしたんね。でそういうふうに動員して今日は虎狩りだからお前たちは出てこいみたいにね
おそらくろくなお金も払わずにそういうことをしたと思うんです。 그 당시 일본 민간인 중에서도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는데요. すごい財閥だったんですね。大金持ちだったんです。まあ主に炭鉱なんかで炭鉱を経営していてね、朝鮮半島一帯に、そして貿易なんかもしてすごいお金持ちだったわけですね。その虎狩りをするっていうことはね、男子の男のなんていうか冒険っていうか、そういう非常にお粗末な人生観を持った虎を取ってきたって有名になりたいというかね、そういうような時代だったんですね。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중 강용근, 이윤회는 조선 제1의 호랑이 포수였죠. 波のハンターは虎やヒョウは取れないのよね。ね、有名な人たちですね。100匹も取ったっていうレコードを持ってる人たち、そういう人たちを頼んできて、自分はもうのんびりと後ろの方にいて。 이후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스웨덴의 동물학자이자 탐험가인 스텐 베리만, 러시아, 뉴기니 등 전 세계 오지를 탐험하며 그곳의 생태를 연구한 유명한 동물 전문가입니다. 그는 1935년부터 2년간 조선에 머물며 기록을 남겼는데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풍경을 담고 야생동물을 수집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그의 고향인 스웨덴으로 가져가기까지 했죠. 조선 사람들은 그에게 호랑이라며 스라소니 새끼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사냥꾼 양코프스키는 스텐 베리만이 조선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알아주는 호랑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스텐 베리만은 그와 함께 한국 호랑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1930년대 이미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의 광범위하게 서식했던 시베리아 호랑이는 1930년에 이르러 시오테알린 산맥에 3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시오테알린 산맥은 러시아의 연해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맥으로 중국에서는 숲의 바다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반도 백두대간이 시작됩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맥을 따라 달리다 보면 한반도에 다다릅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보호 아래 현재 600여 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범으로 불렸던 또 다른 맹수. 표범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한 곳에 서식하며 토끼,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때문에 호랑이보다 한반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매화 무늬의 가죽은 표범을 순환의 역사로 밀어넣었습니다. 표범의 표피는 부드럽고 아름다워 호피보다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왕실의 진상품으로 공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표범 역시 사람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어졌는데요. 호랑이가 사라진 후에도 표범은 꾸준히 포획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표범 포획 소식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표범이 포획된 곳은 대부분 백두대간의 소백산 구간, 험준한 산악지대로 표범들이 숨어 살기 적합한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운 조선시대 궁궐인 창경궁. 조선 왕조의 혼이 깃든 곳이지만 많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창경궁은 1909년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불리며 해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동물원으로 이용됐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마지막 표범이 있었습니다. 1962년 경남 합천 오도산에서 포획된 녀석이죠. 오도산은 해발 1100m 높이로 주변에는 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표범을 포획한 건 오도산 아래 가야마을에 살던 황홍갑 선생입니다. 당시 오도산 팔부능선 바위지대에서 올가미에 걸린 표범을 발견하곤 생포했다고 합니다. 황홍갑 선생이 살던 가야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빈집만 남겨진 채 쓸쓸하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마을에서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빈집들 사이에서 9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지만 당시 표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 우리 지방 사람이 잡았어, 내는 잡기는. 옛날에도 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예. 그때는 고기가 없었죠. 예. 먹을 고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모두 모스님도 모두 잡아가지고. 예. 그때 그 전에는 그런 거 많이 잡았어요. 여기 골짜기. 그때는 다 없이 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잡아야 못 먹어요, 모두. 수소문 끝에 황홍갑 선생의 친척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오도산에서 잡힌 그때 62년도 표범이 유일하게 생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표범이 아니고 산채로 잡혔거든요. 국민학교 졸업했지 싶어요. 12살, 13살이나 요즘 그때만 해도 여기는 노루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짐승 잡으려고 돼지하고 이런 거 잡으려고 홀개를 놨지 싶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 그게 이제 짐승 다니는 이제 현적을 보고 홀개를 놔니까 이게 홀기였는가 봐요. 그래 처음에 홀기 가지고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겁을 되게 먹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런게 뭐 놀래가지고 막 동네를 내려왔다. 그 아들하고 저거 돈 동네 마을 젊은 사람들 한 대씩 올라가가지고 홀개를 해가지고 이 총총 엮어가지고 입을 소 망아이십니까? 소 막는 망면처럼 그거는 지푸리 했지만도 홀개를 해가지고 입을 막았다 해요. 그러게 안 물리려고 막아가지고 그래 십자로 해가지고 뒤로 이래 매가지고 그래 치고 내려왔다 이래 아들이 지고 왔어요. 그래 딴 사람 같아서만
죽이고 말아서 이렇게 안 죽이고 그걸 집에 가와서 대단하다. 잡아가지고 도로모에 예. 넣어가지고 위에는 좀 철망, 나무로 대가지고 철망으로 이래 엮어가지고 못 나오게끔 이래 해놓고 며칠 한 3일, 3, 4일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 고기를 이렇게 새 여주면 먹고 이랬다 해요. 뭐 어떤 느낌이? 이게 무섭지.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가면 옆에 찾아보지도 못해. 뭐 어른거려서도. 예, 어른거려가지고. 덩치는 컸습니까, 그럼이? 덩치는 많이 안 크고 개 정도 맨줄 정도 그 정도 컸어요. 한번 지나가면 예. 그래 올라오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가다 놓으니까 밤에 쑥놈인가 암놈인가 모르겠는데 동무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에까지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딱 들었거든. 밤에는 동네 사람이 밖에 못 나갔어요. 그 이제 한 마리가 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에 그 데까지 예 자꾸 돌고 이래 하니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 산줄기를 타고 꽤 많은 수의 표범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도산에서 멀지 않은 경상남도 산청에서는 집안까지 들어와 사람을 공격한 표범을 부인이 잡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산청군에 위치한 철마산 아래 고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표범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윤봉화 선생입니다. 개소리가 확 나갈래. 그 잠시에 쏙 나와보니까 뒤쪽 개가 쑥 나오는 것 같아. 저놈이 거기서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확 던져면 싹막 들어오는. 그러면 쏙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팍 그만 이래 찹힌 게. 이름이 말이죠. 저 아구에 쏙 들어왔어. 손이 아구에 쏙 들어가 팍 깨물어보면 말이야. 이가 이게 완전히 싹 있었으면 싹 깨물어 못 비킨대. 이가 이게 그 한 개 넘고 이 음력이 4개 그것만 있는 기라. 그걸 쏙 뺏겨내. 쑥 빠지는 기라. 그리고 저놈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쓰러진대. 저놈이 뭐가 탁 들어갖고 이걸로 막 팍 깨물었는데. 막 이리만. 그러면 호래이라고 막 가물이는데 쑥건도 찌묻고 이러려고 도고대가 있었어. 도고통이 있었는데 호래가 사람 죽인다 가물이는데. 그래 우리 사람이 암만 여자라도 와서 막 자꾸 대갈배기를 막 두대 팽겨내. 그리고 뭐 그 무슨 뭐. 옛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고촌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곳곳에 펜션이 들어선 마을에서 사람을 공격한 표범 이야기를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이고. 양양실 분 데리고 앉으시겠어요? 얘기하면서 여기 이쪽으로 쳐다보시고 범잡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윤봉화 그 어른 한번 만나 뵀어요. 예, 그때 또 저 질문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윤봉화 선생 그 집이 그 산 밑에 첫 번째 집이라고. 요요 다 몰랐고 이제 개를 찾아온 기라. 네, 개 잡아먹어요. 한번 개가 배는 앞에 고 있어. 몸이 담을 너무 올라큰 게 너무 본집에 있는 개가 예. 놀래서 깨깨있고 소리를 하고 도망을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그래. 네 개가 와가지고 자기네 개를 문다고 그래서 쫓아나와갖고 잡놈에서 못 넘어고 이라고 엎겠다가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때리 벨라큰 게 달라들었다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개가 나를 문다 그 도구대가 있으니까 도구대 갖고 와서 때리라 막 이리 해갖고 그래 할매가 쫓아나와갖고 막 절구대로 갖고 때리 팽기라. 옛날에는 방문학교 절구통 넣고 살아요. 애라고 잡은 것이 호래이다. 그래서 목을 조르고 이래.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호래인 줄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할매가 나와갖고 도구대를 때리서
쓰러지고 잎이 놓고 나서 본 게 나라 호랭이라. 그 할머니가 원래 이렇게 막 힘이 세셨어요? 힘이 센 게 아니고 체질은 약했어요. 아니 자기 남편을 졸라서 죽이려고 막 힘이 나지. 그래서 그런 거라. 맹수인 표범이 쉽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저 신은서 그게 홀기 갖고 심을 다 뺏은 게 그렇지. 그 힘을 다 빼.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 홀기 갖고 울어 쌌어요. 그 동네 사람이 옆에 가도 뭐라고 막 고리 점점 울리더라요. 요 산넘에서 그 홀기 갖고. 뒤산입니까? 야 어디 이 산이 아니고 저 신이라 크는데. 목에 홀낀 게 있으니까 나로. 그 동네 사람이. 며칠 굶어 놓으니까 숨을 못 쉬는 기라. 힘을 못 쓰고 호랭이를 잡았는데. 그때는 해도 막 팥조수에서 다 와가지고 조사해가 가고 팥조수에서 눈수비고 뭐이고 다 빼가 가고요. 그랬다 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이 딱 간 거라. 그때도 아직까지도 영감님이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나는 안 그렇겠나 기절해가지고 혼수 상태라 그때는. 지동에 저 암만 집이 나갔지만은 청와에 매달리셨어요? 저 여기 상지동에 걸어놓은 게 꼬레이가 이거지. 꼬레이가 이리 땅이 이리 끓여서 한번 잡은 할머니는 얼마나 있다 세상 그랬어. 그러다가 아재는 오래까지 살았고. 당시 표범의 가죽은 쓸 수가 없게 돼 고기만 따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표범 고기는 학질이라는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 그 당시 소 한 마리보다 높게 받은 거죠.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표범에 대한 포획 기록은 많이 전해집니다. 특히 전라북도 덕유산 일대에서 많았는데요. 1959년에는 마을 하나를 건너 연이어 표범이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용규 할아버지가 잡은 표범입니다. 호랑이 잡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호랑이 잡은 이야기. 그때가 당기 89년도예요. 89년. 그 당시에 호랑이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예. 고의로 뭐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고 예. 돼지, 산돼지. 산돼지. 예. 산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올물 놓고 생긴 거예요. 한 300호. 300호를 올물 만들어 가지고 이 구천동 저 가들 댕기는 루트를 전부 차단하고 이제 올물 놓은 거예요. 예. 이건네 저건네. 그래서 올물 놨더니 눈이 이렇게 해서 눈이. 눈이 눈이 이렇게 왔더구만. 뭐 엄청 왔어. 그걸 나 혼자 갔어. 나 혼자. 돼지가 이마치 가다가 빠꾸를 했어. 빠꾸. 예. 그래서 혼자서 이 돼지가 미친 돼지가 있구나. 왜 가다가 이런데 빠꾸를 해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꿍성거리고 이제 가더라니까 뭐이 엉하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꼬랭이를 이래 오그리 가지고 이래 쭉 버티는데 보니까 호랭이요. 예. 처음 보는 거지 나는 그만. 내 생전에 난 축된 이후로 처음 보는 거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또 한번 쳐다보니 그만 못 보고 바라보겠어. 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 가던 길로 그냥 막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있어. 정신없이. 예. 뛰어가지고 여기 불화개를 떡 내려오니까 마을로 내려온 이용규 할아버지는 포수 2명과 함께 표범이 있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다가 저게 막 총쟁이들도 막 벅벅 기이는 거예요. 뭐 겁이 나니까. 총쟁이가 둘이 따라갔으니까 그건 총쟁이들이에요. 옆 총쟁이들. 그래서 그 최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딱 쐈어. 첫방. 이 불발이 되어버렸어. 실탄이 안 나가고 불발이 됐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막 꼬레이를 막 이렇게 하면
앙 이라더라고요. 그 두 번째 그 땡기 쏘니까 앙 하는데 뭐 입이 여가고 말했어 입이. 맞아가지고 뚝 떨어졌어. 죽었어도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없어. 죽었어도 그 옆을 못 가. 그래가지고 이놈을 질 눈밭에 그냥 주르르 꺾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왔어. 집에 오니까 우리 애할아버지가 그 호랭이는 이 방 안에다 넣는 게 아니다. 그 노니까 동네 사람이 막 사방서 와가지고도 못 가. 그 호랭이는 뭐 죽었어도 못 가. 아 옆에도. 그러면서 와서 뒤서 막 우시보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 근데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는 그 비린내가 나니까 냄새를 맡고 오더라고. 와서 가만히 주위를 쳐다보더니 막 정신없이 내빼버려. 개도고 막 그 호랭이 앞에가 죽은 게 있어도 만 정신이 내빼더라고. 80만 원에 팔았어. 그 호랭이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갔냐? 자유당 정권 때 국회의장 이기붕 이기붕.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 소란을 일으켰던 표범 외에도 또 다른 표범 한 마리가 마을을 한동안 공포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설천 면소녀 이 사람들은 아이 저녁마다 호랭이가 내려가지고 막 그리고 난리가 났다 이거요. 내가 잡은 게 암놈이야 암놈. 순놈이 아니고 암놈이요. 저 순놈은 불호랭인데 이건 표범 그대로 그냥 동글동글한 이런 거요. 다음에 박상원 씨라고 그 양반도 총장이요. 산돼지 잡으러 갔어 이제. 이 산돼지 쫓는 사람 모리군이라고 하거든. 모리군. 자기는 총을 가지고 여기 올라간 데서 이래 앉아서 있고 쫓으면 돼지가 이리 오면 쏴서 잡는다고. 그때는 그래 했어요. 그 사람이 돼지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 범에.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 바로 옆 골짜기에서 표범 한 마리가 또 잡혔습니다. 산림조합장인데 박상훈 씨라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포수인데 멧돼지가 댕겼다고 모래하러 갈 사람 있으면 한 몇 사람 나오이라 그래가지고 한 대명에서 나섰는데 절골 가는 골짜기인데 막대기 들고 나무를 이제 두드려 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우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 이제 쫓아올리거든. 총소리가 나서 아이고야 이제 돼지 잡았는 게다 하고 이제 막 올라갔더니 죽었는데 가보니까 표범이라서 표범인데 그 눈깔이 맞았더라 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돼지 잡으려고 하는데 표범이 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양반은 그 흔적을 알았지. 만약에 그 호랭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그래 겁이 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우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 네, 마당에 갔다 나왔는데 수군으로 머리를 덮어놨더라고. 머리를 왜 덮어놨? 그 수염도 뽑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안 보이려고 덮어놓은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거 뭐 호레이 시험으로 뭐 침을 놓으면 뭐 감기도 낫고 뭐 만병통치하라고 만져를 봤지.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시니까요? 그냥 뭐 곱지 뭐 아주 매끄리하죠 뭐. 이 털이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네. 부드러워요. 그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놈이 또 하나 있었다며요. 그 죽은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저쪽에 아까 그 죽은데 그 놈의 이제 그 고제 근데 계명릭하는 마을에 거기에 한 3일을 그냥 와서 저녁마다 울더래. (1960년대) 덕유산 부근은 표범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삼봉산이라 하는 산에 거기에 노루 잡다고 이제 홀렁거리를 놨는데 그 노루가 잡혔는데 그걸 뜯어먹은 흔적이 있더래. 그건 또 언제입니까? 그때 내랑 그때.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이제 재미가 날 거 아니라 그때는 이제 호랭이 사냥 하러 그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간 게라. 나는 그때 이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들은 게 소문에 벌건 호랑이더라케야. 색깔이 벌건 게. 그래 오는데 겁이 나서 못 샀대. 그 옛날부터 말이 있거든. 범은 불 맞은 자리가 죽는다고. 자기가 최후에 죽을 때는 가서 그 확인을 하고 죽는다는 거라. 뭐이 나를 죽이는 거 싶어서 자기를 해치는 놈을 가서 이제 보복을 하고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못 쏘고 포수도 총을 바로 코앞에까지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나무에서도 못 쐈다 해요.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맹수 표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표범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표범의 포획 기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올무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멸종, 특히 표범의 경우 일제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의해 가지고 큰 타격을 받았지만 광복 이후에는 올무가 우리나라 표범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란 산은 올무와 덫으로 거의 깔리다시피 했습니다. 올무의 문제점은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암컷, 수컷은 물론 심지어 새끼조차도 걸리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표범도 비참하게 또 쓸쓸하게 마지막 표범이 올무에 걸린 상태로 죽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극소수의 표범은 고립된 채 우리 땅에서 꽤 오랫동안 살아갔을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두 마리의 표범이 야생에서 생존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범의 최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범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범이 사라진 순환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고난과 순환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사는 범의 순환사이기도 합니다.